이번 시간에는 법의 원천을 찾아서 법규범의 생성과 관련돼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로 난 주먹도끼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암사동에서 출토된 이제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요거는 이제 돌칼입니다. 신석기 시대. 요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 간석기.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원시 시대에도 과연 규범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원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사 시대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생활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출토되는 유적들이라든가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발전사를 보면은 고대 시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이제 고대 국가 이런 순서로 이제 발전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제 무리 사회라고 얘기하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씨족 부족 사회, 철기 시대는 부족 연맹 국가 시대,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때 결국은 무리 사회하고 씨족 부족 사회, 즉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이제 원시 사회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석기 시대 초기이죠. 나무나 골깎이 등을 포함해서 돌을 깨서 만든 뗀석기라고 하는 타제석기를 도구로 사용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그 생활상을 한번 볼까요? 당시 생활상을 보겠습니다. 당시 생활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강가라든가 또는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그 당시에 이제 도구로 사용했던 석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시기는 한 70만 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단양 금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언제 존재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만 년 전을 구석기 시대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불을 사용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동굴이나 막집에 살면서 군락생활을 했다. 군락생활. 그리고 식물이나 과일의 채집, 수렵 등이 행해졌던 시기 같습니다. 불을 사용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동굴이라든가 또는 막집에 모여서 살면서 군락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구석기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식물이나 과일을 채집했고 수렵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로 봐서 당시에 있어서는 어떤 그 모아두었다, 저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군락 생활이다 보니까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긴 했지만, 이게 시족과 같이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제 석기 시대 후기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움집을 짓고 집단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성이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와 도구, 그리고 질그릇, 토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식량 생산 단계에 이른 시대를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군락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집단으로 정착하는 생활인 게 인원수가 많았겠죠. 그리고 움집을 짓고 간석 돌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토기 같은 거 담아야 되니까 토기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접어든 시대를 말한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이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고대 한국인이 활동한 시기인 기원전 10,000년부터 기원전 4,000년까지의 시기를 신석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빗살무늬 토기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좌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의 생성 과정인데, 법이라고 하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좀 사람들이 집단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분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야 거기에 다툼도 있는 것이고, 뭐 민사 문제, 형사 문제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만 뭐 사람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 이거 좀 빌려줘 그랬는데 또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의 이제 미미한 어떤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신석기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이렇게 가면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경우에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밭농사를 주로 하였지만 어로와 사냥도 병행했으며 토기를 만들었다. 음식을 조리 저장했다. 그리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족을 이끄는 부족 사회였으며 다른 시족과의 혼인이 행해졌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상리, 집단 정착 생활, 그리고 연장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족을 이끄는 부족 사회였다. 그리고 다른 시족과의 혼인이 행해졌다. 사람들과 이제 교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른 부족과의 교류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분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족장이라든가 부족장, 시족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점차 이제 분쟁이 발생되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 숭배, 조상 숭배도 원시 신앙이 생겨납니다. 원시 신앙.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으면 신석기 시대의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모여서 살고 움집도 짓고 뭐 이렇게. 이게 간석기라고 해서 이제 도구들이 보입니다. 이건 신석기 시대의 빗살미 토기.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원시 사회에도 규범 그리고 규범 생활이 존재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규범이란 뭐냐?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속되고 준거할 수 있도록 강요된 일정한 행동 양식 또는 특정의 사회에 채용된 행위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양식 관련된 것이고 행위 평가 기준을 얘기를 한다. 그럼 규범은 오늘날 이게 뭐냐?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하며 그 강제의 강도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 단계, 관습, 도덕적 관습, 그리고 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관습이라고 하는 것, 관행적으로 반복된 습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관습에 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무리에 있어서 비웃음 대상이 되고 따돌림 및 제재를 받게 된다. 도덕적 관습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공동절교 등의 물리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관습하고 도덕적 관습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일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관습에 반할 경우에 있어서는 물리적 제재를 받는다. 법에 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법에 반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재판 등을 통해서 공적 제재가 행해집니다. 이러한 강제력의 측면과는 다른 규범 형태로 전통, 도덕, 제도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규범이 개개인의 내부에 내재화되어 가는 경우의 매체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규범이죠, 규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발전 단계를 이제 거쳐가면서 또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존재하면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형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원시시대의 사회생활하는 규범은 뭐냐? 아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민간신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시시대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이렇게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규범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초기의 종교였을 것이고 그리고 도덕, 윤리, 법 이런 게 존재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몸이 아프다 그러던 병원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주술, 무당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규범은 주술이나 관습으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매우 단순하고 종교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주술하고 관습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초기의 경우니까 분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종교적인 것이었다. 막연한 어떤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뭐 예식을 거행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규범은 자연 및 정령 숭배에 기초한 그리고 우주의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유령관인 애니미즘과 연결되어 있었고 토테미즘이나 금기 관념 자체 또한 규범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영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있다. 영혼.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해서 소위 우상화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처음 본 동물이 힘이 세고 그러면은 그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뭐 절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뭐 존경의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또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준칙이 되는 거죠. 생활하는 데 규범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타부. 어떤 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준칙. 잣대가 됐다. 잣대. 이와 함께 당시에는 샤머니즘, 즉 무격신앙도 널리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시조건에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악귀를 주술적 방법으로 물침으로써 어떤 재난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사라든가 이 무당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악귀를 물리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재난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낼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처럼 원시 시대에는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심리 상태에서 단순하고 감정적인 규범 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초기에 여기저기 뭐 이런 그 분리되지 아니한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규범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보다 고차원적인 사회 결합의 수단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이제 언어도 뭐 소통의 한 도구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소통이 썩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말짓, 손짓 단순한 형태의 그런 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인 그리고 단순한 그런 의식 구조 속에서 생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제 주술, 무격신앙 관련돼서 이제 무당들이나 주술사들이 이렇게 해서 뭐 병도 치료하고 뭐 그랬던 그 장면입니다. 법과 타 사회 규범과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과 타 사회 규범, 즉 관습도 있을 수 있고 종교, 도덕, 윤리가 그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회 규범과 어떻게 구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법의 의, 법의 또 기능 역할, 그리고 법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보기 위한 전제가 이 타 사회 규범과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보실까요?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법의 탄생 관련돼서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다르죠. 법을 자연 법칙의 일부분이라기도 하고, 혹은 신의 의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본성에 합치하는 그 무엇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법 사회학으로 널리 알려진 파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이 법은 안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에게 있어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빠르기가 서서히일 수도 있고 아주 빠르게도 변할 수도 있지만 법은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지 않는다. 정지하는 법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몽테스키우에는 그에 져서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했죠. 몽테스키우가. 거기서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환경 하에서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합적 관계의 결과로서 법이 출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 그런 환경 하에서 복합적 관계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이 아니고 한 나라의 자연, 풍토, 풍속, 종교, 가치관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개별적인 여러 현상 내지 제조건과 관련된 필연적인 관계로부터 비롯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컨대 인류의 법의 역사 내지 유래는 인류가 무리를 지어가면서, 다시 얘기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집단 생활을 그 토대로 해서 실생활 속의 습속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 가치관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롯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법도 문화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사회생활과 분리해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도 사회 현상 일부분이다 하는 거죠.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생성에 있어서 어느 한 시기만 보고서 법이 제정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오래 축적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하루에 딱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 제정의 역사는, 즉 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법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서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몽테스키유의 법의 정신에 나오는 그 얘기를 풀어서 쓴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기에는 종교 등이 어우러진 규범이 존재했고, 여러분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과 역할은 오늘날 법과 비슷할 것이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묶어서 이건 법이야 이렇게 오늘날 이제 가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거 법이야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제 법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어울려 가지고 분화되지 않는 미분화 상태에서 뭐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도덕도 있을 수 있고 관습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규범으로서 기능했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가이드, 그런 역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법은 인간 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종교, 관습, 도덕과 같은 다른 사회 규범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섞여가지고 관습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도 있었을 것이고, 도덕도 있었을 것이고, 윤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다 뭉뚱그려서 규범이었다. 규범. 그 중에서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특성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원시시대, 고대 사회 이런 때에는 단순하잖아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한 규범, 단순한 규범을 통해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했지만,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부피가 커지고 외연 확장이 되면서 어느 하나의 단순한 규범 갖고는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 관습, 도덕, 종교 등이 합체된 서로 미분화된 상태의 혼합된 규범,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했었을 것이다. 서로 미분화가 이게 중요합니다. 분화되지 않아서 서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 서로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점차 발달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규범 상호 간의 분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런 거고, 종교는 이런 거고, 도덕과 윤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분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이것이 각각에 있어서 특징이 정해지기 이전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리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상호 독특한 이념과 독자적인 위치를 갖고 각각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추구하는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법이라고 하는 건 원시내지 고대 사회 경우에 있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뭐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의 단순한 규범, 종교 규범이든 그것이 도덕 규범이든 그거 갖고 사회 질서 유지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것이든 나름대로 그것이 구별이 가능해지면서부터는 법으로 분리될 수 있고 도덕으로 분리돼서 나올 수 있고 윤리로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규범의 내용에 대한 텍스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규범은 인간에 대해서 일정한 목적 가치를 전제로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하라 하는 당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당위,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를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라. 당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규범이다.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특정한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인과율을 나타냅니다. 존재의 법칙으로 필연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말하는 것이 규범이요. 인과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여러분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당위 규범. 그래야만 해. 그게 바로 졸렌. 당위 규범이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특정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인과율에 따른 그런 존재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은 자연법칙은 존재의 법칙으로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적용되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물체와 우주 만물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법칙으로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며 예외가 인정됩니다. 인간 및 인간의 조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사회규범은 구별된다. 현대사회에서 법의 제정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세력들 간의 타협과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적용 과정에서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즉 적용 대상과 사회적 흐름, 갈등 세력들 간의 정치적 역학구조에 의해 축소 또는 확대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법이 적용되는 사회적 세력의 지형에 따라 반영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왜곡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법을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인간의 사회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행위를 하는 데서 이런 것은 해야 돼 또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또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행위의 준칙이고 또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되어진다는 겁니다. 강제되어진 타율적인 것이다. 그러한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회 규범도 존재합니다.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도덕, 윤리, 관습.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법과는 다른 특징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사회 규범은 어떤 특징들을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종교를 보겠습니다. 법과 종교의 차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 속된 것, 가치 대립을 통해서 그 대립을 극복하고 현실 긍정의 기능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현실 긍정의를 가져온다. 법은 일정한 기준에서 정, 부정의 대립을 추구한다. 종교는 또한 궁극적으로 신이라는 절대자에 귀의한다는 일종의 신비적인 세계의 몰입을 논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신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종교, 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것인데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절대자에 대한 귀의, 이것을 논하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강제된다 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건 내면 세계에서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법은 국가라고 하는 권력단체에 의해서 인정되고 지지되며 그 실천이 보장된다. 법은 그렇겠죠. 당연히 제재라고 하는 것이 행해져야 되니까 그것은 국가 공권력을 전제로 해야 되죠.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의식 속에 절대자에 대한 신앙의 그 본질을 둔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 관련된 것이다. 신앙. 내면적 세계를 관장한다는 종교는. 즉 법은 외부에 나타나는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종교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규율을 요구한다. 마음속으로부터. 내면적인 내면 세계.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종교도 때론 사람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하기도 하지만 내면적인 규범성이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귀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면적 세계를 규율한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드러난 행위, 외면적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관습을 볼까요? 법과 관습을 이걸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관습은 생성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관습을 무시하고 법을 만든다는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습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준칙이 되는 거죠. 관습.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러한 관습을, 관행을 따라라. 그게 그 지역에서 법이죠. 법. 그 관습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법처럼 국가와 같은 조직적 정치 권력에 의해 인정되고 그 실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약하다는 거죠. 조직화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기의 강도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요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관습. 가족, 민족 또는 사회 공동체와 같은 자연적 역사적인 집단 속에서 사람이 서로 모방함으로써 자연히 형성되는 사실로서의 생활 준칙에 불과하다. 사실로서의 생활 준칙. 그에 위반한 경우에도 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국가에 의해 그 실천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관습도 때론 그 사회가 지역이 작을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되죠. 공권력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관습에 위반한 경우에서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법에 반하는 경우에서는 국가로부터 강제권이 발동돼서 실천이 강제된다는 거죠. 관습은 현실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준칙이며 역사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사실을 규범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사실을 규범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관습 위에는 이제 관혼상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관혼상제. 결혼을 올리고 또 누가 돌아갔을 때 장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지역의 관습에 따른다 하는 거죠. 법과 관습 여러분 구별 가능한가요? 그러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의 에티켓 얘기하잖아요. 에티켓. 근데 에티켓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이걸 얘기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 상당히 그 어려운 그 개념입니다. 윤리.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강오륜을 들 수 있어요. 삼강오륜. 유교에서는 대표적인 인간관계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무 이런 개념이 나오죠. 이른바 오륜을 얘기합니다. 삼강오륜.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위, 신강, 부자, 부부 요 삼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삼강은 이제 부위, 자강, 군위, 신강, 부위, 부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이제 유교 사회에 있어서의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윤리죠, 윤리.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그 삼강에 반하는 경우에 있어, 삼강 오륜에 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상죄라고 해서 엄히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왜냐하면 유교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 볼까요, 여러분? 그 군신주의가 뭔지 또 부자유친 한번 볼까요? 군신주의란 뭐냐?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소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서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붕우유신 법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윤리에 반한다. 그래서 윤리에 반했을 경우에서는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처벌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교를 중시하는 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우유신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강한 제재, 형사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형벌을 가했다. 아주 센. 오늘날 윤리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즉 도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그러니까 그 도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날은 윤리의식이 없어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강력한 제재, 형사 처벌을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는 실제 도덕 규범이 되는 원리로서 인간이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이며 공동의 선에 해당하는 길이 바로 윤리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다 하는 거예요. 공동 선에 해당하는 길이 바로 윤리다 하는 거. 그러나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용해서, 왜냐하면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같은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